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 봄을 찾아 떠난 남자입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는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4. 쓰러진 남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나뭇가지가 그의 피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픔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삼나무와 남자는 그대로 널브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때 남자는 손 안에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길쭉한 타원형으로 한쪽 끝은 약간 날카로웠고 다른 쪽 끝은 둥글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남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간신히 알아보았다. 알이다. 조심스레 손으로 알을 감싼 남자는 팔을 몸쪽으로 당기려 했다. 허사였다. 팔을 누른 가지가 너무 무거웠다. 죽었나? 산림관리인이 그를 굽어보며 중얼거렸다. 아냐, 얘 미친놈 아직 살아있네. 믿을 수가 없군. 정신병자의 목숨은 질긴가 봐. 사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런 다음 서로 힘을 모아 남자를 짓누른 가지를 드러냈다. 조심스레 남자가 빠져나왔다. 관리인 한 명이 남자에게 손을 건넸다. 일어설 수 있소? 남자는 몸을 옆으로 굴리며 한쪽 빈손으로 진흙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처음에는 주춤거렸으나 이내 몸을 바로 세웠다.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린 것이 다행이었다. 숲바닥에 깔린 이끼가 물을 흠씬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 주어 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다행이다. 아니, 뭔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남자가 일어서자 산림관리인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다.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나무 가지들을 화물차에 싣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남자는 부러진 삼나무의 기둥에 걸터앉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은 백지장이나 다름없었다. 남자는 조심스레 손을 펼쳤다. 알은 온전했다. 남자는 알을 꼼꼼히 살폈다. 알은 마치 숲의 무늬를 담은 것만 같았다. 떨어지며 나무와 이파리와 풀잎의 색에 잠긴 것처럼. 남자는 이런 알을 처음 보았다. 죽은 깨처럼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그리고 가벼웠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겉은 연약해 보였지만 껍데기가 상한 곳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 새는 날아가 버렸고 둥지는 망가졌으며 나무는 쓰러졌다. 알을 새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그때까지는 알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 남자는 알을 소중하게 감쌌다. 그런 다음 일어나 미로와도 같은 숲을 빠져나갔다. 15. 남자는 알을 소중하게 품고 몇 시간을 헤맸다. 혹시 알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남자는 조심스럽기만 했다. 실제로 발이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돌에 걸리는 바람에 균형을 잃었지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남자가 걷고 있는 지대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했다. 주변을 돌아보는 눈마저 갈증을 느낄 지경이었다. 햇살을 받아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모습은 마치 열기로 녹아내리는 유리를 보는 것만 같았다. 새를 찾지 못한다면 어쩐다. 길을 따라가 보니 작은 마을이 나왔다.
한낮의 열기를 받은 도로의 포석이 마치 뱀가죽처럼 번들거렸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는 우물이 있다. 3개의 단으로 장식된 우물이다. 팔각형의 우물 안에는 서로 등을 맞댄 처녀 조각상 4개가 서 있다. 처녀들이 위로 뻗은 팔은 커다란 우물 지붕을 받쳤다. 지붕 위에는 다시 아이 조각상 4개가 손을 뻗어 작은 접시 모양의 장식을 떠받들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백조 조각상 4개다. 백조의 주둥이에서는 우물의 물이 졸졸 흘러내렸다. 얼핏 보았음에도 남자는 시원한 물이 주는 신선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남자는 단박에 우물로 달려갔다. 조심스럽게 알을 바닥에 내려놓은 남자는 2 손으로 백조가 선사하는 물을 받았다. 갈증을 달래고 난 뒤 남자는 물로 얼굴을 씻고 푸르게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소년이 투덜대는 소리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의 규칙적인 리듬을 깼다. 지금껏 남자는 소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우물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소년은 찰가상을 입은 발을 물로 씻었다. 그리고 셔츠로 발을 닦은 다음 낡고 해진 신발을 신었다. 신발 밑창은 벌써 닳아서 너덜너덜했다. 당장 사과하지 못해? 낡은 신발의 소년은 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곁눈질로 누군가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남자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다른 소년이 우물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소년의 신발은 새 것인지 반짝거렸다. 비웃음이 가득 담긴 거만한 눈길로 그 소년은 낡은 신발의 소년을 흘겨보며 마치 달이 지구를 돌듯 우물 주위를 맴돌았다. 당장 꺼져버려! 우물 옆에 앉은 소년이 투덜거렸다. 그러나 반짝이는 신발을 신은 소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공작새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무슨 일로 그러니? 남자가 물었다. 혹시 아저씨 배낭에 저를 위한 새 신발이 있을까요? 내 발에 맞는 것뿐인데. 저 멍청한 녀석. 소년은 이렇게 말하며 턱으로 다른 소년 쪽을 가리켰다. 제가 뭐? 신발요. 신발이 어쨌다는 거야? 새 것이잖아요. 완전 신품. 올해 벌써 2번째 신발이에요. 1년에 2켤레나 신다니. 그래서? 새 신발의 느낌은 참 좋잖아요. 내 발에 꼭 맞는 신발. 저는 새 것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는 허리를 굽혀 알을 다시 손에 쥐고 소년에게로 건너갔다. 소년은 우물가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는 너덜너덜하고 밑창이 오리 주둥이처럼 쩍 벌어진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촉촉이 젖은 눈길을 들어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 멍청이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형의 신발을 물려받아야만 해요. 남자는 자신의 장화를 굽어보다가 다시 소년의 낡고 해진 신발을 보았다. 남자는 소년의 옆에 앉으며 알을 옆에 내려놓았다. 아저씨는 새 알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걸로 뭐 하는데요? 어떤 일을 왜 하는지 항상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 소년은 어깨를 으쓱했다. 너도 저 새 신발의 아이처럼 우물가를 으스대며 걸어보렴. 남자가 말했다. 이 신발로요? 왜요?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을 왜 했는지 알게 되지. 남자는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러나 망가진 신발의 소년은 새 알을 가지고 다니는 남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소년은 곧장 다른 소년에게로 걸어가 똑같이 우물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았으나
갈수록 자세가 꼿꼿해지며 새 신발의 아이 못지않은 늠름함을 자랑했다. 남자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거들먹거리던 다른 아이의 눈에서 이내 거만함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사라졌다. 어떤 일을 왜 하는지 당장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니야? 남자가 말했다. 알겠어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지 제 신발이 아니에요. 남자는 어깨에 맸던 배낭을 내려 그 안을 뒤지더니 성냥갑을 꺼냈다. 그런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서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냈다. 내 신발을 줘보렴. 남자가 말했다. 성냥? 실험이야. 뭐 하는 건데요? 소녀는 신발을 벗었다. 뭐 어차피 망가진 거니까 괜찮아요. 신발을 들고 있어라.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차례로. 신발 코가 위로 올라가게. 소녀는 눈썹을 치켜뜨며 남자에게 신발을 내밀었다. 남자는 성냥불을 켰다. 그리고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열어 불꽃 위에 가루를 약간 뿌렸다. 금빛 가루가 녹으면서 신발 위의 가죽과 밑창 사이로 방울방울 떨어졌다. 이제 신발을 힘주어 누르렴.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성냥불을 껐다. 다른 쪽 신발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몇 분이 지나자 신발이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다시 위아래가 착 달라붙은 신발은 아주 튼튼해 보였다. 소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남자는 금빛 가루가 든 주머니를 다시 묶고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는 알을 소중히 들어올렸다. 자, 얘야. 매일 아침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질투심을 버리겠다고 약속해 주렴. 질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어서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단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며 그리는 그림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야. 인생에서 허락되는 유일한 비교는 오로지 지금의 너와 앞으로 되고 싶은 너 사이의 비교일 뿐이야. 질투한다고 해서 부러운 상대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어. 너만 다칠 뿐이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누군가를 질투하는 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질투해? 내 인생은 내가 가진 유일한 거야. 다른 사람을 따라 흉내내는 대신 너 자신을 걸작으로 빚으려무나. 16. 오랜 시간을 걸은 끝에 남자는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산빛 아래 자리 잡은 도시에는 과일나무들이 가득했다. 벌써 어둠이 깃들고 있었음에도 남자는 나무마다 한결같이 잘 익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알을 한 손에 조심스레 든 남자는 다른 손으로 사과 하나를 따서 한 입 깨물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번졌다. 남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도처에 봄의 향기가 진동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잘 익은 과일은 가을임을 말해주지 않는가? 저녁 공기가 남자의 코끝을 간지렸다. 분명해. 새는 이곳에 이미 다녀갔어. 남자는 확신했다. 남자는 언덕 꼭대기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성을 보았다. 도시 자체는 기묘할 정도로 어둡다. 남자는 거리를 돌아보았다. 도시는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집들에도 길거리에도. 불을 켠 가로등 하나 없다. 심지어 식당도 문을 닫았다. 여간도 어둡기만 하다.
남자는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처에서 한탄과 탄식과 불평이 수군거린다. 남자는 여관의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다. 배가 고프고 피곤한 남자는 왕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하기로 결심했다. 도시에서 불을 밝힌 곳은 어차피 성이 유일하니까. 철로 만든 단단한 문을 두드리자 경비원이 열어주었다. 남자는 밤이슬을 피할 마구간이라도 좋다며 혹시 빵과 물도 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청했다. 너무 오랫동안 길을 걸어 무척 피곤한데 여간마저 문을 닫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경비원은 늙은 셰퍼트처럼 으르렁거렸다. 기다리시오. 그러고는 남자의 코앞에 문을 쾅 닫았다. 잠시 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늘이 저 어두웠음에도 남자는 왕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왕은 손을 휘휘 저었다. 왕의 이마에는 불규칙한 간격으로 골처럼 파인 주름살이 가득했다. 짙은 눈썹은 덤불처럼 무성했으며 눈빛은 영리해 보이기는 했지만 지쳐 있었다. 눈가에 생긴 다크서클이 진했다. 내 왕국의 몰락을 막아줄 좋은 비책만 알려준다면 그대는 최고의 짐실과 여태껏 누려보지 못했을 진수성찬을 맛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왕의 음색에는 비통함이 묻어났다. 무슨 근심 있으신지요, 폐하? 남자가 물었다. 왕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도시의 시민들이 벌써 몇 주째 일을 하지 않아 밭도 갈지 않고 과일과 곡식도 수확하지 않으며 채소도 가꾸지 않아 저장해둔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어. 머지않아 기근이 닥칠 걸세.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 이미 신하를 보내 왜 백성들이 더는 일하려 하지 않는지, 그동안 평화로웠던 이 도시가 어째서 갑자기 이처럼 불안해졌는지 이유를 알아보았네. 돌아온 신하는 이렇게 보고하더군.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백성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지금껏 해왔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요. 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왜 갑자기 이웃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군. 이 도시는 작아. 나는 시민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잘 알아.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 도대체 백성들이 갑자기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 몇 주째 머리가 깨질 것만 같네. 여행자여, 지금 내 얼굴을 보게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 보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 대체 어쩌면 좋겠나? 남자는 이마를 찡그리고 콧잔등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그런 자세로 서 있었다. 남자는 낡은 신발의 소년과 만났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때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깨달음이 공경에 처한 왕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남자는 알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바지 호주머니에서 금빛 가루를 넣은 주머니를 꺼내 엄지와 검지로 가루를 약간 쥐고는 손가락으로 비볐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왕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도시에 포고령을 내려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남의 것과 바꿀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지요. 유일한 조건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며 불만스러웠던 것, 두렵던 일, 근심, 문제, 어려움 따위를 쪽지에 적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쪽지를 작은 상자에 담고 그 상자를 선물용 포장지로 정성스레 포장하라고 하십시오. 내일 아침 성문 앞에 그 상자를 가져다 놓으라고, 정확히 해가 뜨기 전까지 가져다 놓으라고 하십시오. 해가 뜨고 나면 저마다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고르게 해서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맞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왕은 이게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새알을 품고 다니는 이 기묘한 남자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신하들이 서둘러 포고문을 시내 곳곳에 붙였다. 왕은 남자에게 진수성찬과 편안한 침실을 제공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첫 햇살이 비치자 성문 앞에는 아주 멋들어지게 포장된 상자들이 산처럼 쌓였다. 상자는 저마다 반짝이며 다른 것보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성문 앞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상자를 골랐다. 이제 상자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각자의 새로운 인생이 된다. 시민들은 저마다 손에 상자를 들고 성문 앞 광장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더 나아 보이는 것과 맞바꿀 수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가 지기에는 아직 멀었는데 성문 앞에는 다시 상자들이 쌓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농부들은 밭을 갈았다.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의 신선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정원사들은 공원을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시장 여인들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며 과일과 야채를 팔았다. 일요일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일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고마워하고 행복해했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다시 포고령을 내려 온 백성에게 새알을 품은 남자가 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려 했다. 대단히 너그러우신 보살핌이시지만 새는 저 혼자서 찾아야만 하고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제 목적을 따르게 된다면 다시 불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이웃의 배나무에 열린 배를 잊게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17. 날씨는 다시 서늘해졌다. 어디선가 길이 또 어긋난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어디서? 봄의 징후는 물론이고 새의 자취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은 빗방울로 변했다가 다시 눈이 되어 내리기를 반복했다. 남자는 손에 든 알을 살폈다. 남자는 조심스레 가죽 배낭에서 울 외투를 꺼내 입고 옷깃을 세웠다. 그래야 차가운 북풍에 귀가 어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남자는 메모장을 꺼내 지금껏 걸어온 길을 표시한 쪽을 펼쳤다. 성을 떠난 지 이틀이 넘은 지금 남자는 방향 감각을 잃고 계속 북쪽으로 걸었던 모양이다. 갈림길을 그냥 지나친 것이 틀림없다. 봄으로 이끄는 길목을. 날은 계속 어두워졌다. 어둠은 눈물이라도 흘리듯 무거운 빗방울을 쏟아낸다. 빗방울은 떨어지며 얼어버린다. 바람이 이파리라고는 없는 나뭇가지를 핥히며 나무의 갈라진 틈새로 휘파람 소리를 낸다. 남자는 커다란 전나무 발치에 앉았다. 그러나 전나무도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남자는 앉은 자세로 다리를 바짝 당기며 두 손을 다리 사이에 넣어
자신과 알을 추위로부터 지키려 했다. 그러나 허사였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깜짝 놀란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앞에서 두 손을 내둘렀다. 아뿔싸. 우박이 알을 때리며 껍데기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았다. 18. 폭풍우는 저녁 내내 기승을 부렸다. 남자는 전나무 아래에서 벌벌 떨며 손가락으로 아래 껍데기를 쓰다듬었다. 구멍이 느껴졌다. 구멍은 바늘기만한 크기였다. 남자는 깨진 것을 되돌리기라도 하려는 듯 구멍을 쓰다듬었다. 알을 들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숨결을 불어주었다. 그러다가 지친 나머지 그대로 쓰러졌다. 아침에 첫 햇살이 헐벗은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남자를 깨웠다. 남자는 손에 쥔 알이 따스함을 느꼈다. 알을 굴려보며 햇빛을 정확히 구멍에 맞춘 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알의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알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 이상할 정도로 가볍다. 남자는 안에서 뭔가 긁어대며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알 안에 뭐가 있든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심스럽게 알을 잇기 위해 내려놓고 남자는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다시 알을 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날씨가 또 심수를 부리기 전에 출발해야만 한다. 한 번 더 이런 밤을 밖에서 지새운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시 하루 종일 걸음 끝에 남자는 초저녁 무렵에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다리가 돌처럼 무겁고 차가웠던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들어섰다. 이내 작은 여관이 보였다. 운이 좋으시네요. 오늘은 방이 딱 하나 남았거든요. 젊은 주인이 남자를 반겼다. 여관 주인의 피부는 젖먹이처럼 발그레했으며 목소리는 가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같았다. 푸르고 순진해 보이는 눈은 어찌나 큰지 온통 얼굴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열쇠를 받아들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갔다. 방은 청소용품을 넣어두는 창고나 다름없었다. 워낙 작아서 문을 반쯤만 열었는데도 문이 침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방 안은 정말 따뜻했다. 침대 머리맡 위로 천장에 작은 창문이 보였다. 침대 발치에는 작은 옷장이 있었다. 밖에는 눈이 내렸다. 피곤한 남자는 털썩 침대에 무너졌다. 두 손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싼 채로 남자는 다시금 알을 자세히 살폈다. 구멍 주변에 실금이 간 것이 보인다. 그것을 본 순간 남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어찌나 격렬한지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다. 남자는 자신의 핏줄 안에 피가 아니라 액체납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꼈다. 알은 어떤 경우에도 깨져서는 안 된다. 아니, 이미 알은 생명력을 잃은 게 아닐까? 새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19. 얼마나 오래 잔 걸까? 도무지 시간이 가늠되지 않는다. 천장의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처럼 파랬다. 눈은 그쳤다. 남자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알을 어루만졌다. 껍데기 위쪽의 3분의 1은 이내 깨어질 것처럼 연약하다. 남자는 알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전히 따스하기는 했지만 생명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옷을 챙겨 입었다. 여관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떨렸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시간은 충분하다. 다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남자는 새와 봄을 찾아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데 이렇게 계속 불확실하게 걸어야 할지 남자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전의 삶으로. 그렇지만 돌아가는 것마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알은 어찌해야 좋을까? 남자는 새를, 봄을 찾아야만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젊은 주인이 물었다. 깊은 상념에 잠겼던 남자는 그 목소리에 깨어나 고개를 들었다.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젊은 주인은 나타날 때처럼 빠르고 조용히 사라졌다. 남자는 탁자 위에 올려둔 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에서 금빛 가루가 담긴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끈을 풀고 엄지와 검지를 넣어 가루를 약간 쥐고서 꺼내 문지르며 그 향기를 맡았다. 남자는 방앗간 주인이 말했던 좋은 인생을 위한 5가지 아로마를, 그리고 지금껏 여행하며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다. 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한 자신이 놀랍기만 했다. 미래 배아에서 얻어낸 이 금빛 가루, 방앗간 주인이 선물한 이 가루는 새를 찾아 헤매는 남자에게 거듭 깨달음을 주면서 언제나 다시금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이 고운 가루 안에 어떤 마법의 힘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다시 가루를 주머니 안에 넣고 끈을 묶고는 호주머니에 넣었다. 젊은 주인이 인기척을 내려 헛기침을 했다. 그가 들고 있는 접시에는 독특한 과일로 장식된 케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이걸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그 예술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 과일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다. 달콤한 향기가 진동한다. 한 입 깨어물자마자 혀에서 부드럽게 녹는다.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부드럽고 달콤하고 매끄러운 향기다. 남자는 남은 케이크를 통째로 입에 넣었다. 마법과도 같은 밝고 가벼운 기운이 안에서 솟아올라 온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이다. 남자는 손짓으로 젊은 주인을 불렀다. 이게 무슨 열매죠? 이 계절에 이런 것이 있나요? 이 케이크도 참 독특하네요. 작은 조각을 먹었을 뿐인데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그건 제빵사의 비밀이죠. 그는 이 케이크를 봄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곳들을 찾아다니며 열매를 모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봄의 식물처럼 겨울잠에서 깨어나 왕성한 힘을 자랑하게 된대요. 그 제빵사 말고는 아무도 이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제빵사는 봄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 가면 제빵사를 만날 수 있죠? 그가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 케이크를 상인에게서 삽니다. 제빵사 이야기는 신비로운 전설이죠. 이 전설을 처음 들어보세요? 저는 제 과업은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놓치셨네요. 젊은 주인은 싱긋 웃었다. 제가 인생을 살며 놓친 것은 아주 많죠. 왜 그런 말씀을? 젊은 시절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제 꿈의 끝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주인이 정색을 했다. 지금의 좌절과 절망에서 무슨 결과가 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길이 어긋난 것이 축복일 수도 있죠.
제빵사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아닐까요? 주인은 의자를 가져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어떤 부부가 아들을 낳았죠. 아들은 마법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젖먹이일 때는 다른 아기들보다 훨씬 작았죠. 유년기에도 성장 속도는 느리기만 했어요. 마을 또래들보다 무척 작았죠.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들은 모두 똑같은 진단을 내렸죠.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소인증이라고. 어쩜 이리도 세상은 불공평할까. 우리 아들은 절대 당당한 어른으로 살지 못하겠구나. 평생 불리함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다니. 어머니는 이렇게 탄식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내를 달랬죠. 당신이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소? 우리 아들은 그냥 키가 작을 뿐이요. 이것만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이지. 이게 불행인지 행운인지 우리는 모르오. 앞일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작은 키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아, 그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우리 아들은 친구조차 사귀지 못하잖아요. 작은 키로 항상 외톨이로 지낼 테니 불쌍해서 어떡해? 어머니는 눈물 지었죠. 아버지는 다시 아내를 달랬어요. 왜 나쁘게만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런 평가를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 아들은 키가 작아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이라오. 학교가 끝나면 소녀는 매일 홀로 숲속을 떠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제과점에 들렸죠. 아이는 케이크를 무척 좋아했어요. 제과점 제빵사는 명랑한 꼬마 친구가 찾아와 주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죠. 어머니의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우리 아들은 할 일 없이 숲속을 헤매는구나.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 때 아들은 정처 없이 숲속을 떠돌아다니거나 제과점에서 시간을 허비하네. 어째서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해야만 하지? 남편은 아내의 불평에 끄떡도 하지 않았죠. 여보, 부탁인데 제발 평가하지 말아요. 아들이 또래들과 노는 대신 숲을 헤매고 다니고 제빵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불행인지 행운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오. 나중에 어찌 될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요.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아들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직업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낙심한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탄식을 했어요. 그것 봐요, 여보. 세상은 이처럼 불공평해요. 이웃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가 자라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직업 교육도 받잖아요. 불쌍한 우리 아들을 어째. 친구도 일자리도 없잖아요. 아들의 인생은 참혹해요. 그것은 인생이 아니야. 아버지는 화를 냈죠. 여보, 그렇게 말해도 평가하는구려.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라니까. 아들은 키가 작아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일자리도 찾지 못했소. 이게 아들에게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니까. 어머니가 근심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아들은 제과점에서 제빵사를 도왔죠. 아들은 제과의 섬세한 기술을 배우며 약간의 돈도 받았어요. 아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전략정신이 뛰어나 불과 몇 년 만에 제빵업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살 돈을 모았죠. 아들은 고맙기만 한 친구인 제빵사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먼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세내 자신의 제과점을 차렸어요.
또 제빵사에게 그의 레시피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죠. 아들은 약속을 지켜가며 밤늦게까지 자기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개발하려 노력했어요. 아들은 마침내 세상에 전혀 없던 맛을 창조해내는 데 성공했어요. 숲을 누비며 잡초 가운데 자라는 희귀 식물의 열매를 발견한 겁니다. 아들은 작은 키 덕분에 이 열매를 찾아낼 수 있었죠. 키가 정상인 성인은 위에서 굽어보느라 이파리 속에 숨겨진 이 열매를 볼 수가 없었죠. 반대로 우리의 젊은 제빵사는 이 열매가 딱 눈높이에 맞았어요. 어쨌거나 이 열매의 아로마는 대단히 뛰어나 모든 과자, 모든 초콜릿, 모든 케이크를 맛의 향연으로 바꾸어 주었죠. 부드럽고 섬세하며 약간 달콤한 맛에 사람들은 환호했죠. 바로 선생님이 느끼셨던 것처럼 이걸 먹은 사람들은 누구나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젊은 제빵사는 이내 대단히 유명해졌죠. 전국 각지에서 그가 만든 케이크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로 가게는 금강처럼 번성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 대단히 위대한 결실을 낳은 거죠. 전설에 따르면 아버지는 어느 날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봐요, 여보.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요. 그냥 사실에만 충실해요. 그 어떤 해석도 하지 말고. 우리는 인생의 작은 부분만 볼 뿐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전체를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인생의 길이 무한하다는 거요. 어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게 마련이지. 이게 바로 전설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주인은 이야기를 멈추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를 맞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잠시 뒤 돌아온 주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년이 지나고 당당한 어른이 된 난쟁이 제빵사는 어떤 부자 상인의 방문을 받았죠. 상인은 엄청난 돈을 주고 제과점을 사들이려 했어요. 난쟁이 제빵사의 매력에 심취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가 그 작은 키에도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일구다니 믿을 수가 없군. 자네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컸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군. 그러자 젊은 제빵사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약 제가 키가 작지 않았다면 남이 하는 그대로 따라해서 남이 사는 인생을 살았겠죠. 키가 작지 않았다면 이 열매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 귀중한 맛의 비밀 레시피는 물론이고 제 달콤한 인생의 레시피도 없었을 겁니다. 제 눈높이에는 저만의 보물이 숨겨져 있죠. 당신처럼 큰 사람은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보물이. 그리고 싫습니다. 제 가게는 팔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파는 사람도 있나요? 이야기를 마친 젊은 주인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사라졌다. 남자는 몇 분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계속 새를 찾아야 할지 하는 그의 의심은 깨끗이 사라졌으며 신선한 용기가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 새를 찾으리라. 그리고 새와 함께 봄도. 남자는 숙박비를 치르고 알을 소중히 품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